2017년 10월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 낙엽이 젖어붙은 비탈길을 수색대원 6명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무르게 밟혔고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만 산을 울렸죠. 누군가 코를 감쌌습니다. 풀냄새도 흙냄새도 아닌 달고 무거운 악취가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었거든요. 수색대원들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냄새가 짙어질수록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숲풀 사이에 검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 틈으로 파리떼가 드나들고 있었죠.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4살 소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사인은 질식,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진 것이었죠. 수색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형사 한 명이 가방 옆에 쪼그려 앉아 장갑을 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소녀는 닷새 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초등학교 동창 집에 놀러 간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만 울리고 끊어졌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느렸습니다. 관할 지구대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 역시 출동 지시를 받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3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소녀의 시신은 검은 가방에 담겨 차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산까지 옮겨진 것이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친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금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아버지.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0여 년간 그에게 쏟아진 후원금 12억 8천만 원. 그중 딸의 치료비로 쓰인 돈은 7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성형수술과 고급 외제차, 그리고 차마입에 담기 어려운 곳에 쓰였죠. 텔레비전 속 다정한 아버지와 영장 속 용의자. 이 두 얼굴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카메라가 꺼진 뒤 이 남자의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정우는 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1녀 중 막내였죠.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잇몸과 턱뼈 사이에 종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백악종. 전 세계에서 10명 남짓만 앓고 있는 희귀 난치병이었죠.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병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았고 5번의 수술 끝에 어금니 하나만 남았습니다. 병 때문에 학교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했죠. 기록에 따르면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몸에 피를 묻힌 채 등교한 적이 있었다고. 동급생들에게 여학생에 대한 범행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학교는 퇴학을 검토했지만 교장의 반대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2002년 20살이 된 한정우는 일식집에서 일하다 가출 소녀 민서를 만났습니다. 민서는 겨우 17살이었죠. 둘은 곧 동거를 시작했고 딸 소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6달 무렵 소연이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병이 발병했습니다. 수술비는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죠. 한정우는 딸의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투병일지를 올리고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며 모금 운동을 벌였죠. 2006년 한 방송이 부녀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후원이 쏟아졌죠. 이듬해에는 책까지 출판됐습니다. 한정우는 딸 바보, 천사 아빠로 불리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에게 사기, 절도, 주거 침입 등 전과 10일 범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요.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그는 카메라 앞에 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집을 아는 이웃 주민들은 이상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집이 가정집인 줄 몰랐다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머무는 합숙소인 줄 알았다고, 밤이면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한정우의 아내 민서는 17에 만나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은 기록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시간이었죠. 한정우는 한 달에 두세 차례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의 몸에 차마 옮길 수 없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죠.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에 올려 수익을 챙겼습니다. 후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까지 유지하면서도 고급 외제차 세대를 굴렸습니다. 10여 원이 넘는 후원금 중 상당액이 성형수술과 사치품에 쓰였죠. 가족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자기 차로 들이받는 허위 교통사고도 벌였습니다. 7년간 보험금 3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2017년 9월 초 민서는 영월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새 시아버지로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죠. 그런데 이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9월 6일 새벽 민서는 중랑구 망우동 자택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투신하기 1시간 전 한정우가 민서의 머리를 모기약통으로 내리쳤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민서의 이마에는 추락과 무관한 상처가 나 있었죠. 그런데 한정우는 아내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무덤덤했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보다도 태연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아내가 숨진 지 사흘 뒤 그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동거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아내가 숨진 지 닷새 뒤 한정우는 딸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 자기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친구들 중에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14살 소연이는 아버지의 말에 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답이 없었습니다. 딱 한 명만 응답했죠. 초등학교 동창 수빈이었습니다. 중학교가 달라진 뒤 연락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온 메시지에 응한 것이었죠. 9월 30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낮 12시 20분 수빈이가 소연이와 함께 망우동 자택에 들어왔습니다.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에 두 소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수빈이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집 안에서 소연이는 수빈이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감기약이라며 수면제를 섞은 것이었죠. 수빈이가 잠든 뒤 소연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한정우와 수빈이만 남았습니다. 10월 1일 낮 12시 30분 한정우가 수빈이에게 손을 댔습니다. 수면제에서 깨어난 수빈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정우는 소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밖에서 돌아온 소연이는 아버지에게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거든요. 부녀는 함께 볶음밥을 먹으며 시신 처리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와 함께 수빈이의 몸을 닦아낸 뒤 검은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에는 한정우와 소연이가 그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한정우는 차를 몰고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그리워 동해안에 간다는 내용이었죠. 소연이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30일 밤 수빈이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관할 망우지구대는 출동 보고를 올렸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죠. 여성 청소년 수사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동하겠다고 보고한 뒤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3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수빈이의 어머니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을 물었죠. 소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헤어졌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소연이는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에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실종됐다는 이야기에 웃음 표시를 붙이며 살아는 있겠지. 라고 답했죠. 경찰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신고 사흘 뒤인 10월 4일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한 것이죠. 수빈이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더니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망우사거리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고서에 최종 행적지를 엉뚱하게 기재했죠. 수사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망우동 일대의 영상을 하나하나 되돌려보자 9월 30일 낮 수빈이가 한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오후 같은 빌라에서 남자와 소녀가 검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싣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경찰은 사다리차까지 동원의 빌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신원을 조회하자 한 달 전 아내의 변사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던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정우. 그제야 수사관의 수첩에 그 이름 옆으로 굵은 밑줄이 그어뒀습니다. 10월 5일 오전 경찰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한정우와 딸 소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녀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채 쓰러져 있었죠.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의식을 되찾은 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그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해둔 약을 수빈이가 실수로 먹었다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눈 깜빡임이 잦아지고 시선이 계속 옆으로 빠졌죠.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꺼내놓았습니다. 검은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장면. 한정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체포닷새째 10월 10일 한정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그런데 여기서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한정우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열어보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아내에 대한 학대 영상이 수십 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기록이 나왔고 성매수 남성 13명의 연락처가 확인됐죠.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소녀들을 모집하는 글도 올려져 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디테일이 사건의 열쇠였던 겁니다. 2006년 방송에서 다정하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 같은 손이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14살 소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천사 아빠라는 가면 뒤에는 전과 10일 범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한정우가 검찰에 송치되던 날,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울먹이며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자기 억울함이 먼저인 것은 반사회적 인격의 전형이라고. 2017년 10월 1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정우가 현장 검증을 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빈이의 시신을 검은 가방에 넣어 차에 싣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빌라 앞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죠. 10월 13일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정우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한정우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성추행 구분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거나 답변을 피했죠.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아내 민서의 죽음에도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민서가 남겼다는 유서 4장이 발견됐지만 모두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이 불가능했죠. 결정적으로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는 그 문서를 작성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가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서의 유가족은 분노했죠. 한정우가 음란물을 유서라고 내놓았다고. 투신 당일의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정우에게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사기, 후원금 불법 모금,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까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2018년 1월 30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정우는 다음 날 바로 항소했죠. 2018년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수빈이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을 인정했죠. 실종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 어머니가 소연이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도 핵심 단서를 놓친 것. 법원은 국가가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됐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업무 처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실종사건 전담 수사팀이 설치됐죠. 여성이거나 18세 이만 아동일 경우 지역 경찰과 형사와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합동으로 출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정우의 딸 소연이는 체포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유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됐죠. 태어난 순간부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는 범죄자로 계속 자라느냐, 교화에서 멈출 수 있느냐의 분수령에 있다고. 한정우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시청자들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따로 있었죠. 이 사건 이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후원과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정우가 남긴 것은 한 소녀의 목숨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의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뜨린 것이었죠. 방송은 한정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검증 없이 내보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진짜 고통은 카메라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민서의 15년, 딸 소연이의 14해.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면 기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닫힌 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